혈액암 투병 중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한 전두환 씨의 장례식이 이틀차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반영하는 듯 정치권 인사들의 조문 행렬은 뜸한 모습인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과거에 50 인사들이야 조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테고, 근데 빈소는 여전히 한산하고 정치권 인사들도 조문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일단 아무래도 전두환 씨에 대해서 정치권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역사적 어떤 과오들, 5.18 민주항쟁에 대한 학살에 대해서 사죄를 하거나 그 어떤 인정을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 가지 않는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다만 이제 몇 분이 이제 조화를 보내긴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노태우 씨 전 대통령 그 부인 김옥순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내긴 했어요. 그래서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제 그 국가장으로 치러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향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서울시청에 차려졌을 때 그때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당일 첫날 오전에 13명이 분향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사실 그때도 좀 썰렁했는데 여기는 빈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좀 썰렁한 모습이 있다. 아무래도 고인의 그 평소의 행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항의하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하니 어떤 분위기인지는 대충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고인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도 어제 오늘 사이 이제 많은 보도도 있었고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또는 전두환 씨, 저희도 이제 전두환 씨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는 이제 어떤 그 공식 사용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황이고, 민주당도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이걸 또 바꿔서 표현했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이제 12.12 쿠데타로 인해서 모든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것은 사실인데, 역사적 사실로서 전직 대통령인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우해 주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사실은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릅니다. 다 전두환 씨라고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거에 좀 가치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가치를 좀 투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 인사들도 보면은 주요 대선 후보들, 예를 들면은 진보 성향의 좀 어떤 대선 후보들, 이재명, 심상정 이런 분들은 전두환 씨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이 두 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 같은 경우에도 조선중앙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했고요. 경향, 한겨레, MBC 이런 데서는 전두환 씨라고 했습니다. 보수 진보가 아니네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시시비비를 걸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근데 눈에 띄었던 게 외신들이 이거를 보도를 했는데 굉장히 수식어가 이랬어요. 뉴욕타임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난받는 전 군사 독재자 전두환 사망 이렇게 얘기를 했고, 로이터도 전두환 전 군사 독재자 사망, AP 전두환 전 독재자 스트롱맨 사망했다라고 했고, AFP는 광주의 학살자 부처 오브 광주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서구권에서는 군사 독재였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한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중국하고도 좀 연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군사 독재를 하는 독재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이런 것들이 시각이 좀 반영이 되는데, 오히려 한국은 그런 부분은 조금 옅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다가 뉴욕타임스가 민족 정론지다 이렇게 공유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약간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호칭을 붙이는 것마다 다 의미는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짚어봐야 하는 내용도 이제 그런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종 부분 이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시도나 의도로도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이 사망 소식을 전하는 기자에게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했죠. 전두환 씨라고 하는 게 맞겠다고 일단 시작을 했는데,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다. 조문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한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명확하게 차별화라고 봐야죠.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치는 잘했다는 평가가 호남에도 있다. 이거를 했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강한 항의에 부딪혔었잖아요. 그리고 그 조문 얘기도 사실은 한번 2시간 만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가야 되지 않겠나 했다가 가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 이거는 선명성,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저쪽 후보는 부재하다. 이런 모습을 좀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좀 오히려 좀 이런 표현들, 내란 학살의 사건의 주범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쓴 것은 그런 것들도 평소에 시각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좀
좀 고려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이제 윤석열 후보는 말씀해주신 대로 번복을 했으니까요. 그건 뭐 이제 여론을 의식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이게 좀 경황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제 처음에는 툭 튀어나왔지만은 딱 2시간 걸렸거든요. 예. 2시간 동안 참모들이 모여서 얼마나 예. 회의를 했겠습니까? 이거를 가는 게 맞느냐, 이거를 안 가는 게 맞느냐 했다가 이거는 안 가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도움이 되겠다. 예. 가면은 또 기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떠십니까? 정치는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 5.18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뭐가 됐든 손해를 볼 거다라고 정치적 손익 계산을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2시간 만에 말 바꾸기를 해서 그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가볍게 보이긴 했지만은 뭐 손익계 상설을 보면 안 가는 게 낫다라고 캠프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 사실 많은 국민들의 어떤 공분을 산 발언들이 이어지긴 했습니다. 특히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고 50 시절 인사들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사실 뭐 불쾌감을 가지시는 그런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민정기 전 비서관이 이렇게 좀 역정을 냈어요. 기자들한테. 광주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 틈만 있으면 틈만 날 때마다 사과를 했다라고 백담사 얘기하면서요. 그죠? 백담사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실제 제가 좀 그 백담사 갈 때 그 담화문을 봤는데 예. 그때 이제 뭐 사죄를 드린다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사죄를 한다라고 했냐면은 삼청교육대 사건 그리고 해직자 문제 그리고 언론인 해직 언론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한다고 했는데 5.18과 관련해서는 광주와 관련해서는 한 번도 사과한다, 사죄한다라는 거를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뭐 보신 분이 있겠지만 백담사 가서는 그러니까 도착해서는 나중에 다 복수하겠다 이런 말도 했었어요. 이 전두환 씨가.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과한 게 맞느냐라는 거고 오히려 지금 역정을 내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좀 분노를 좀 자아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족장으로 지금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이게 그 혹시 정부 차원의 어떤 실무 지원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추측도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이미 예고를 했죠.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국가장을 할 때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 측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이제 이 국가장에 대해서 이미 선을 그었고 알아서 또 가족장으로 하겠다라고 조기에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부 차원의 실무 지원도 안 하는 게 정치적으로 맞겠다. 이걸 하면은 또 논란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좀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워낙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모든 정치권이 다 선을 긋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전두환 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부분이 과연 이제 추징금에 대한 환수 부분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국회 이제 민주당에서도 박주민 의원을 필두로 해서 추징금을 환수할 법리를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검찰 역시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은 그 추징금에 대해서는 이제 환수를 못 하는 게 원래 법이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법리를 찾는다라는 거는 그거를 이제 뭐 그 자손 유족들한테 환수를 이게 만약에 유족들한테 상속된 재산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예. 이제 형사소송법에 좀 이제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만에 하나 이거를 법리를 찾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29만 원밖에 없다고 하고 지금 모든 재산을 다 은닉하거나 다 넘긴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이게 가족들이 가진 그 재산이 원래 전두환 씨의 비자금이었다라는 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미 검찰이 이미 2013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제가 잘 못했잖아요. 그럼 추가적으로 지금 그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의문점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법리를 뭐 검토를 할 수도 있고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조금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지만은 지금 국민들 분노가 예. 워낙 지금 끓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방안들을 모색하는 걸로 보이고 이거 말고도 지금 지방세도 9억 8,200만 원 지금 체납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상속을 포기를 하면은 그것도 납세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좀 개인적으로 좀 개인 감정이지만 정말 뻔뻔하다.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가 예. 처음으로 좀 돌아갑니다만
많은 대중들께서 분노하시는 부분은 특히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서 전두환 씨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추징금에 대한 부분, 반성에 대한 부분 전혀 다르다. 이 정도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먼저 짚을 텐데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선 작은 티끌조차 책임져야 한다. 권한이 있을 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홍천 의원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대선을 이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혹시 조 의원 발언에 동조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일단 그날 조홍천 의원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캠프의 레드팀이라고 나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쓴소리, 싫은 소리를 다 후보한테 직보를 하겠다라는 거였고 예. 그날 조국 그 사태와 관련해서는 아직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홍천 의원이. 근데 이제 같이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왔거든요. 조홍천 의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거에 예. 대해서 확실히 이제 선을 긋겠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뒤에도 약간 설명을 하겠지만은 지지율이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예. 그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라면은 지난주를 관통했던 키워드는 사과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의 사과. 계속 이제 사과하고 몸을 낮추고 그러면서 그게 효과가 있었다 분명히. 예. 비호감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캠프 내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정부에 대한 비호감도,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의 두 축은 하나는 부동산 문제, 부동산에 대한 무능, 또 하나는 조국 사태에 대한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씩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스탠스로 보여요. 그래서 예. 지금 아직 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재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1심도 안 들어간 상황이긴 하지만은 가족들은 1심에서 뭐 이를테면은 좀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좀 선을 그으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각에서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발언을 두고 표 계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장외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진중권 교수가 한 말인데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하는 행위일 뿐이지 진정한 사과나 반성은 아닐 것이다.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사실 뭐 진중권 교수 개인적으로는 뭐 존경하는 분인데 사실상 예. 플레이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중권 정 교수처럼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거를 좀 진심 어리게 뭐 사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겠죠. 그거는 각자의 해석의 몫인 것 같아요. 예, 예. 저는 그러니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략적인 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정략적인데 그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나가 문제지 정략적인 거 맞죠 사실은. 뭐 예, 예. 지금 대선 없었으면 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대위 쇄신을 예고했고 지금 이제 그 행보들을 뚜벅뚜벅 이제 걸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자는 생각인데 좋은 분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되겠는가? 뭐 일각에서는 양정철 역할론을 일찍이 제기한 바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추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캠프를 어떻게 꾸리느냐, 하나는 외부 인사 수혈을 뭐 수혈이란 표현이 요즘 잘 안 씁니다만 예, 외부 예. 인사 영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확장성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도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웬만한 인사는 사실 다 영입했다. 뭐 어떻게 예. 보면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그거가 뭐 옳다 그르다 좀 긍정적이지 않게 보는 분도 있지만은 반문 빅텐트 해가지고 다 지금 계속 영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외연 확장에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소극적인데 2017년 대선을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인재 영입 몇 호 해가지고 예, 예. 계속 영입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반박근혜 어떤 그런 뭐 새누리당 이런 분들을 다 영입을 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지금 소극적이고 역대 대선에서 진보 진영이 총결집을 해가지고 진보 진영만 해가지고 이긴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2012년에서 양 진영이 뭐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48대 51.6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라는 거. 2017년 대선도 문재인 후보가 41 그리고 뭐 좀 거치게 계산하면은 심상정 후보가 6에서 47이었거든 둘이 합치면은.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한계라고 하면 중도 확장을 안 하면 안 돼요. 그거를 민주당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사람이란 분은 그런 얘기까지 지금 포함이 된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지금 민주당의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지켜볼 일이죠. 자,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 이쪽은 지금 한 3주 정도 됐지요. 아직 선대위가 시작을 하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 왜냐하면
김종인 원톱 체제라는 전망이 나온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들을 좀 볼까요? 그 발언의 차이인데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많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 양반 얘기 나한테 묻지 말라라고 얘기했다가 우리 김 박사님이 됐고요.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일상으로 회귀하겠다 얘기했는데 저희 어제 이 시간쯤에 인터뷰할 때 오후 기사로 2, 3일 내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이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관계를. 그래서 일단은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어떤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7월쯤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선 후보가 주연하고 감독을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 대선 후보는 연기를 해야 되고 감독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감독은 이제 했어요. 본인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뭐 그거는 아무래도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어제 장제원 의원이 예. 다 본인이 이제 뭐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네. 하면서 조연 대선 후보는 조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인선도 다 하시고 이렇게 예. 했으면 좋겠다라고 약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약간 살짝 저격하는 듯한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 김종인을 모셔왔던 이런 역사를 보면은 박근혜, 문재인 이런 분들이 삼고초려를 해가지고 엄청 매달렸어요. 집 밖에서 며칠 동안 찾아간다든지 그리고 정권을 줬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정권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그림대로 이를테면 코드포도 다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를테면은 사람을 쳐내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좀 비호감도 있는 사람을 쳐냄으로써 이런 거를. 근데 지금 캠프에 들어가서 그걸 할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박근혜 후보하고는 조금 다른 류의 카리스마,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보스가 되고 싶은 약간 그런 게 굉장히 강하고 인성까지 하려고 하는. 예. 그러면은 본인의 장점이 이거 안 살아나겠다라고 예. 지금 판단을 한 거죠. 그거에 이제 신호탄이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이고 그리고 장제원 이제 비서실장으로 언급이 되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는 결국 정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내가 그려줄 수 있게 한다라는 거를 신호를 줘야지만 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일종의 말장난인데 예. 2, 3일 안에 나한테 와서 정권을 달라라는 거하고 다른 말이 아니다라고 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긴 것 같지만은 내일까지 그냥 결정될 것 같습니다. 내일 왜냐면 시기도- 2, 3일이잖아요. 그쵸? 2, 3일. 이미 어저께 얘기를 해서 2, 3일이니까 내일이 이틀이고요. 모레가 3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말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저는 읽었어요, 이거를. 아, 예. 그러니까 결정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오전이나 뭐 늦어도 오후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찾아가서 예.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여쭙기 전에 예측을 여쭙기 전에 그 이제 김병준 교수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 김한길 전 대표는 일종의 특임에 가까운 새시대 준비위원장인 것이고 김병준 위원장의 경우에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기로는 김병준 전 위원장이 김한길 전 대표처럼 일종의 특임을 맡으면 김종인 박사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나름의 중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스타일상 이거를 물르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예. 두 사람의 관계가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무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또 김병준 뭐 이런 분 김한길에 그렇죠.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자진 사퇴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준석, 김병준 두 사람이 같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좀 미묘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한테 2030을 맡아달라 이런 예.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2030 맡으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임선대위원장인데 예. 왜 나를 무슨 청년 특보처럼 지금 쓰려고 하느냐. 근데 같이 이제 이게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있으면은 예. 본인의 롤이 이준석 대표 본인의 상임선대위원장에서 롤이 좀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거에 본인의 어떤 입지를 좀 계산한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본인들이 결단을 하느냐 그 결단이란 거는 결국은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결단으로 비춰지겠지만은 예.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좀 특임적으로 다른 자리로 해주십시오라고 설득을 하는 물밑에서 과정이 있겠죠. 만약에 김병준 상임위원장이 이제 만약 물러나게 된다라면은 예, 예. 그런 작업들이 아마 오늘 내일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좁게는 이제 상임이라는 자리를 김병준 교수가 내려놓는다는 가정 하에 이제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한 것이고, 만약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김종인 위원장 입장이 예를 들면 나는 그 김병준 그 사람 여기 있으면 나 일 안 해. 라는 식으로 좀 강하게 나온다면 전혀 이게 성사되지 않을 문제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호불호에 대해서는 그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그 일련의 발언들을 보면은 예. 김병준이란 사람을 맞닥치는 않지만은 예. 그래도 같이 일은 할 수 있다라는 신호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여기에서 선대위에서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딱 나눴을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시그널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방문 빅텐트로 가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한마디로 좀 거친 표현이지만 쓸데없는 짓 한다. 예, 예. 이게 지금 표에 도움이 됐냐. 얘 구태 정치다 한마디로 약자와의 동행. 약자들을 도와주고 이를테면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뭐 캠프에 모든 사람이 다 본인의 마음에 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이를테면 좀 더 바로 그 경쟁 관계처럼 비춰지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이를테면 아까 전 말했듯이 뭐 특임, 특보 이런 걸로 물러난다라면 아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김병준 교수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한 호불호보다 그 권한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이제 저희가 뭐 누구라고 특별히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인사나 사람에 대한 호불호는 몇 명 또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뭐 그거가 알려진 거는 이제 장제원 의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일 아무튼 안에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웬만하면은 이렇다 예.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서 예. 지금 언론 인터뷰까지 잡아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전해 들은 건데 예,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어떤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2, 3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일 뭐 오후 뭐 오전 뭐 이렇게. 언론 인터뷰까지 잡아놓고 예, 예. 했다라는 거는 이미 결심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캠프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한테 달렸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가 소위 말해서 좀 수그리고 아니면은 권한을 대표 내려놓고 정권을 어느 정도 이양할 수 있느냐에 달렸는데 예. 윤석열 후보도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예. 부분에서 좀 소위 말해서 고집도 있고 예. 본인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리고 뭐 그 측근 분들도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뭐 장제원 의원이랄지 뭐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변수가 있다라면은 지금 지지율이 소폭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예.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가 정확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껴서 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가능성 이런 거는 좀 남아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기 전에요. 이거 진짜 짧게 짓겠습니다. 원화의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아서 김 전 위원장이 민주당에 갈 가능성, 이게 이제 언론 보도로 나온 얘기인데 1%라도 있습니까? 저는 뭐 100%는 없기 때문에 예, 예. 정치에 저 뭐 100%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겠지만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왜냐하면 회고록을 보면은요, 회고록에서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회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된다. 이 잘못된 예. 정부를 만든 것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서 또 이거를 돕는다? 이거는 본인의 어떤 가치관, 철학하고 지금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예, 여당에서 이제 민주당 접촉설 여권 인사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는 그런 설이 있어서 혹시나 민주당 가는 거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지금 김 대표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하나 짚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44.1%가 나왔고요. 이재명 후보가 37%의 지지율을 각각 얻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우위를 유지했던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격차는 좁혀지고 있습니다. 격차가 7.1%포인트인데요. 2주 전 조사로 대비하자면 0.3%포인트 윤석열 후보가 내려갔고 이 후보가 2.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과 모든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다 좀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거의 바닥을 쳤고 예. 뭐 윤석열 후보는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상승세에 있었다라고 이제 봐야죠. 그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 거고 여기에서도 9.8% 포인트에서 7.1% 포인트. 요게 몇 주만 더 지나고 예. 뭐 이재명 후보가 석고도 이제 몇 번 더 하고 뭐 예. 이렇게 돼서 진짜로 그러면은 이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 난맥상이 이어진다라면은 예. 좀 많이 오차 범위 내로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빨리 이거를 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가장 역시 중요하고 최대 이슈는 역시 선대위의 정점을 찍는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여부인데요. 그 내용은 내일 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